예, 8월 13일 한겨레 뷰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한겨레 정치부 하호영 기자입니다. 목요일에 늘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개그맨으로 활동 중인 박영식 평론가 모셨습니다. 네, 이 시대의 참 예언가 박영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사 매트라고도 좀 시사 부르시죠? 매트. 예, 돗자리 까셨다. 영어 이름도 매트예요. 아, 매트인가? 매트. 매트 좋습니다. 최근 책 표지 사진으로 논란 중인 베스트셀러 작가 신인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예, 개그맨 박영식 씨의 매니저를 맡고 있습니다. 신인규 작가입니다. 예, 매니저입니다. 예, 좋습니다. 벌써 시작하자마자 1,700분 들어와 계십니다. 굉장히 뜨겁고요.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 함께 하시겠고요. 벌써 또 이례적인 것은 슈퍼챗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건 한꺼번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8.17 전당대회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왔습니다. 전형적으로 배신자론 그대로 전개가 됐고요. 6.3 지방선거 책임론 이야기 나왔고요. ETF 관련된 책임론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총평 한번 듣고 디테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근데 저는 사실 어제 토론회가 이제 마지막이었잖아요. SBS에서 이제 해서 4번의 토론을 한 건데 어제 토론회는 역시 김민석 후보님은 이제 안정적으로 본인의 플레이를 잘 하신 거고 송영길 후보님은 처음에 그 MBC 토론 때 상당히 좀 나긋나긋하게 하셨다가 그 이후부터는 거의 지금 날라다니시고 있는 거의 포텐셜이 다 터지고 있는 수준까지 갔다. 그때 아주 매섭게 비판을 하셨죠. 저 여기서도 좀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 좀 비판을 제가 했다고. 아니 너무 그때는 이게 부드럽게 하셔가지고 그건 송영길 후보 스타일이 아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어제 그 두 분 빼고 정청래 후보는 상당히 좀 기세에서 밀린 느낌을 좀 지우기가 어려웠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어제는 사실 그 전에 토론에서 뭔가 이렇게 국정과제도 잘 모르고 뭔가 지식의 결여 여기서 조금 이제 본인이 많이 좀 반성을 하고 많은 걸 공부해서 외워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워온 거를 현출시키다 보니까 사람이 동시에 두세 개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제는 정청래다움이 좀 순발력이나 재치 이런 게 좀 많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이제 어제부로는 전 이제 결론을 내렸죠. 좀 쉬셔야 될 것 같다. 좀 쉬세요. 그렇죠. 어제 토론회는 그랬다. 컨디션 난조. 어제 토론회는 좀 그랬다. 하루는 쉬시는 게 좋겠다. 저는 이제 총 4번의 TV 토론을 다 봤는데요. 근데 어제가 제일 그래도 뭐랄까 치열했죠. 제일 재미있게 봤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 재미의 요소는 중간중간 SBS 쪽에서 장치를 잘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치열한 분위기로 가고 뭔가 서로 날선 토크를 할 수 있겠지만 중간중간 예를 들면 모두 질문 같은 거 통해서 좀 연성화된 그 주제들이 들어갔잖아요. 거기에서 재미 요소도 발견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그것도 있었잖아요. 이제 칭찬을 좀 서로 해달라라고 얘기하는데 또 칭찬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언급들을 하시는 거 보면서 역시 이 보이지 않는 고수들의 칼싸움의 현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다만 이제 결론부터 좀 먼저 내리고 가면 이게 확실히 토론이 흘러가면서 누가 좀 조급할까? 누가 좀 뭐랄까 본인 다움을 잃어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저도 정청래 후보 쪽이 그 국정과제 질문이 3번째 TV 토론 KBC 토론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쳇말로 얘기하는 대로 조금 긁히셨던 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이제 본인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좀 크신 분인 것 같고 내가 전혀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무시당했다라는 거를 좀 못 견뎌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반발이나 반작용들이 글쎄요. 정청래 후보는 그 3분 중에 지금 바로 전직 대표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대표성을 가진 대표다움을 시청자들이 바랬을 텐데 그게 아니라 뭐랄까 좀 더 조급해 보이는 모습, 튀는 모습이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커뮤니티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거는 정청래 대표가 그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 묻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내란종식이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얘기가 설마 나올까 했었는데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장면 무엇보다 박영식 앵커님이 미리 돗자리를 깔아놓은 대로 마치 약속된 연극을 보는 듯한 그대로 재현되면서 물론
50%를 못 맞춘 거는 전 너무 유감이고 저희가 그 전에도 시방쇼에서 얘기했거든요. 예. 분명히 이거 박영시 앵커님 말씀대로 물어본다. 송영길 후보님 다 외워가시라. 예. 123개를 다 외울 수 있다. 태정태세 문단세처럼요. 그때 어제 송영길 후보님도 저희 방송 나오셔가지고 예. 다 이거 10분이면 다 외울 수 있는데 설마 했어 딱 이러시더라고. 10분이면 다 외울 수 있는데 그래서 어제 그 10분을 좀 쓰셨으면 아하. 50% 물어봤을 때 그 세종 이전 딱 했으면 끝나버렸을 텐데 하여튼 그건 좀 아쉽지만 근데 이제 어제 저는 뭘 느꼈냐면 네. 정청래 후보는 멘탈도 무너졌지만 이 토론 스킬이 바닥을 드러냈어요. 그게 뭐냐면 전형적인 동문서답 내지는 메신저 타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물어보면은 딴소리를 하면서 김민석 후보가 물어봤을 때는 김민석 후보를 디스를 하고 그렇죠. 송영길 후보가 물어봤을 때는 딴소리를 하면서 또 송영길 후보를 디스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묻는 말에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전형적인 한동훈식 화법으로 갔다. 요게 예. 이제 어제 다 드러난 것이고 또 하나는 굉장히 송영길 후보가 잘하신 게 우리 앵커님도 인터뷰 하시다 보면 딴 얘기 할 때 있잖아요. 패널들이나 그렇죠. 인터뷰이가 네. 그럴 때 제재 질문까지 들어가는 게 저는 용기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야지 토론이나 인터뷰가 활력이 붙거든요. 네. 어제 송영길 후보님은 그 제재 질문까지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그 50% 물어보고 할 때는 송영길 후보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좀 부끄럽지 않아요? 아니 솔직히 부끄럽지 않냐 그랬더니 머쓱한 나머지 정청래 후보도 막 웃어. 예. 부끄러운 거죠 사실 본인도. 예. 그러니까 어제 저는 송영길 후보가 거의 뭐 날아다니시면서 굉장히 저는 잘한 토론이었다 전반적으로. 저는 국정 말씀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국정과제 얘기를 하시니까 예. 뭐 저는 사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이 주제를 다시 하니까 조금 좀 머쓱하긴 한데요. 머쓱하지 마시죠. 이 어떻게 기세로 맞춘 거예요? 어떻게 맞추시죠? 아니,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인간 정청래에 대한 탐구. 아하.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후보에 대한 캐릭터를 좀 이해를 하다 보면 아마 저분이 저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제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아하. 그러니까 이제 뭐 오랜 기간 취재하셨던 기자분들 그리고 뭐 정치 평론가분들 이런 분들 그 고관여층들은 이 정청래 후보가 국정과제 1호를 본인이 모르진 않는데 현장에서 바로 대응하는 본인이 이제 순발력이 좋잖아요. 그렇죠. 동문서답을 하든 어쨌든 간에 바로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는 거를 본인이 장점으로 꼽고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아쉽고 그런 걸로 놀림받는 거에 대해서 못 견뎌할 거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기도 했고 예. 저도 그렇게 동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송영길 후보뿐만 아니라 김민석 후보에게도 국정과제 69번은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겠다 이분이. 거 봐요 김민석 후보도 모르잖아요. 아니 송영길 후보도 모르네 이럴 거라고 제가 예상을 드렸던 거고요. 예. 이건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상식적인 국민 눈높이를 가진 분들이라면 할 수 있는 예측이라고 보고 네.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예. 국정과제 1호 질문에서 무너졌고 국정과제 50호 재질문에서 당권 레이스에 못을 박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 한 장면으로 저는 정청래 후보가 굉장히 큰 피해를 봤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토론회에서만큼은 그랬다. 호남과 서울 수도권 이 양 득표에서 만약에 정청래 후보가 기대했던 것만큼 안 나온다면 예. 요 한 문장 때문에 저는 아마 큰 피해를 봤을 거라고 특히나 생각합니다. 이 1호 과제가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이기 때문에 개헌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다 싶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자면 책임론으로 제기된 것이 단일 종목 ETF도 책임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먼저 문제를 제기했고요. 김민석 후보는 ETF를 통과시킨 회의 그 사회를 제가 봤다. 우려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하면서 사과를 하고 넘어갔어요. 이 장면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ETF 이 주제가 전당대회 주제가 된 것 또한 굉장히 특이한 상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근데 이제 저는 정청래 후보가 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ETF 문제 심각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습을 할 책임도 지금 집권 세력에게 동시에 공존하는 거거든요. 그럼 정청래 후보는 지금 야당입니까? 본인이 지금 야당 소속 대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여당에서 당대표도 지냈고 지금도 여당 대표를 연임하겠다고 나오신 분이라면 책임 있게 하셔야죠. 그럼 이거는 가지고 본인이 누구를 재판관의 역할에서 이거는 뭐 총리 책임이야, 이거는 뭐 정책실장 책임이야, 때로는 이건 뭐 대통령 책임이야, 그거 판별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도 네타시오를 하고 그러면 본인은 ETF 문제를 포함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 그 ETF만 있습니까? 다양한 뭐 예를 들면 하이닉스나 삼전에만 쏠려 있는 현상이라든지 뭐 주식시장을 선진화하는 방안에 있어서도 속도가 늦은 것도 있고 뭐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 지난 1년 동안 주식시장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한 게 있나요? 그렇네요. 당대표였죠. 오히려 코스피 5천 되는 날 그거 홍보도 못하게 조국 혁신당한테 합당 제안을 했고 최고위원들 패싱하신 분이 본인이 당대표
대표로서 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누워서 침 뱉기고 본인 얼굴에 침 뱉기인데 그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게 제가 느끼는 좀 참담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라고 하면은 책임지는 자리고 욕먹는 자리고 무한한 영광과 무한한 책임을 동시에 지는 자리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대한 책임의 무게감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연임에 도전하는 게 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저는 이거 보고 나서 느낀 게 그 제가 이제 현실 부정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작년부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돼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나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일부 존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연거푸 하셨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수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9월부터 이 끊임없는 논쟁에 붙이면서 대통령의 말씀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걸 해석 논쟁에 붙여버린 분들이 계세요. 그게 바로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뿐만 아니라 좀 극렬한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동의하는 지지층이셨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해석 논쟁에 붙여서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은요. 그래서 그때 보안수사권 폐지를 수기하라는 것, 더 고민하라는 것, 그리고 자꾸 지체시키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반대를 하는 것이다 라는 입장을 가진 분들이 그쪽 분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시거나 정청래 후보 측에 서 계신 분들이 이 ETF 도입 책임론을 갖다가 김민석 후보를 때리는데 김민석 후보를 때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본인들이 누구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청와대잖아요. 그렇네요. 대통령이잖아요. 이거 부정하지 말라는 거죠. 제 얘기는. 본인들이 김민석 총리에게 자꾸 사과하라고 하고 책임지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럼 김민석만 지금 책임져야 됩니까? ETF 책임론에 대해서. 대통령도 책임지라는 얘기랑 동일한 거예요. 근데 아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겨누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게 제가 아까 사례를 들었던 보안수사권 폐지를 해석 문제에 붙였던 그 당시 상황과 유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아니 그렇게 되면은 본인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당정청 협의하잖아요. 아니면 우리 정을 빼고 당청 협의라고만 하자고요. 정청래 후보가 쓰셨던 표현이니까. 그럼 당청 간에 협의 안 합니까? 그럼 당은 가만히 있나요? 당의 책임자는 누구였나? 정청래 대표였잖아요. 그러면 이 ETF 도입 책임론에 대해서 총리에게만 사과를 하라고 할 게 아니고 본인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라는 걸 전제하면서 물었다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조금 더 나가서 이 ETF 문제에 대한 대안까지 본인이 좀 제시하면서 좀 건설적으로 갔을 때 그럼요. 그게 바로 정책 토론이죠. 그러니까 유체 이탈식에 나는 권한만 누리고 지위만 가져갈 거야. 책임은 김민석 총리가 지고 대통령이 책임만 져.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당정 분리를 재고해봐야 된다는 그 말씀의 취지거든요. 아니 이게 여당과 대통령이 한 몸으로 가서 심판은 같이 받는데 당은 당대로 당의 길을 가고 대통령은 책임만 지고 이 당정 분리를 기계적으로 나눠놓는 게 과연 도움이 되느냐. 그 절절한 호소를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7년도에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도 여당 의원이었던 정청래 당시 의원, 초선 의원이었죠. 그때도 노무현 정부를 그렇게 흔들어대고 차별화를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럼 지금은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 이번에 또 한 번 꽃을 또 지게 만들어야 봄인 줄 압니까? 이게 송영길 후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던 붕어 IQ와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과거에로부터 어떤 거를 교훈을 얻지 못하고 교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도 또다시 이재명 정부라는 꽃을 흔들거나 꽃의 줄기를 가위로 자르거나 꽃을 꺾는 행위. 그러면서 또 후회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박영신 앵커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지금 흔들어 제끼면서 본인들은 이재명 정부를 지키고 의리를 다하겠다. 이 모순을 왜 국민들은 다 아는데 그 화자들은 모르죠? 본인들은 이걸 가지고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다. 전 그렇게 봐요.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실수도 반복되면 실력이고요. 실수도 그 자체가 전 리스크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 사실상 그렇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다음 주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박시영 TV가 언급이 됐습니다. 이 채널이 직접적으로 하나의 유튜브 채널이 언급되는 건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이지은 위원장과 박시영 평론가가 근우회 이희자 씨 문제를 논하면서 대통령님 사진을 끌고 들어가서 문제된 적이 있다. 이런 건 단호하게 선을 그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청래 후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났다. 그분이 마포의 한 식당에 마침이 있어서 대통령 모시고 가서 셋이 찍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박시영 씨가 셋이서 찍었는지 저를 빼고 둘만 편집했는지 어떻게 알겠나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뭐랄까요? 뭐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런 해명들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가장 큰 책임은 사실 이지은 위원장에게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박시영 평론가님이나 박시영 씨의 말을 제가 따서 얘기를 하면 이분이 이제 겸손은 힘들다 그 채널 나가가지고 홍사훈 씨였나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이지은 씨가 이제 어쨌든 패널 중에 한 명이니까 어떤 주제 하자고 던져주지 않느냐. 이제 그 해당 권혁부 씨라는 그분이 활용했던 그 사진이 담긴 SNS. 그거를 이제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지은 위원장 본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쪽 극우 인사로 분류돼 있는 분이죠. 홍사훈 쇼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지은 위원장에게 뭐 책임을 뭐 미룬 거다 뭐 이런다 뭐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문제의 발단은 전 이지은 위원장이라고 봐요. 근데 또 이 책임의 영역을 넓게 보면은 아무리 그분이 하자고 했다고 하더라도 원본 사진이 등장한 사실을 인지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박시영 씨의 태도를 또 문제 삼고 싶은데 사과가 우선인 것이고 이 뭐 한겨레 TV도 동일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여기에서 뭔가 필터링이 잘못된 자료가 나가면 그 다음 방송을 통해서든 뭐 어떤 형태로든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인 것이죠. 그 자리에서 사과해야죠. 근데 지금 이 두 분은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문제가 사과를 하지 아니야 했는데요. 문제가 커지니까 대통령께 죄송하다라는 식의 사과를 한 건데 대통령께 죄송하다는 사과를 했었죠. 두 분의 공통점을 굳이 따지면 이지훈 위원장도 볼콕 논란 터졌을 때 어떤 방송에 나와서 뭐 남녀관계를 몰고 가면 다 고소해버리겠다는 식으로 엄포를 놨어요. 그 태도의 문제인 거고 박시영 평론가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날 즉시 주말에 박시영 TV에 게시물을 올라왔어요. 법적 조치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태도가 일단 우선적으로 글러먹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도의적인 문제인데 아니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본인들이 나중에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원본이 있구나 하면 이건 뭐 석고대죄할 문제죠. 근데 지금까지도 뭘 잘했다고 자기들이 뭐 죄송은 한데 우리는 그래도 SNS 자체를 인용한 거지 내가 그걸 알았어요? 라는 식이에요. 배째라는 식인 겁니다. 이건 얼마든지 저는 후보들 사이에서도 정청래 후보를 옹호하고 두둔하기 위해서 대통령 사진까지 끌고 오는 게 맞아?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한 장이 뭐가 그렇게 큰 대수냐라고 주장을 할 거라면 이지훈 위원장이 얼마 전에 방송 나가서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가 사진 찍고 후보들이 사진을 찍는데 어떻게 이런 거 일일이 뭐 굳이 의미를 부여하냐라는 식이었어요. 그러면 그 얼마 의미 부여하기도 힘든 사진을 끌고 와가지고 그거를 대통령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이거를 반박을 한단 말입니까?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큰 잘못을 저지른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 이거 한 말씀만 드리면 박시영 씨는 이제 앞으로 친청계 선언을 했기 때문에 물론 방송인이기는 하고 여론조사 기관을 뭐 하시는 분이긴 한데 아마 앞으로 그분이 하는 조사가 공신성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심각하게 들고요. 그게 또 핵심이죠. 그렇죠. 여론조사 핵심은 신뢰이니까요. 아니 방송에 종사하는 진행자나 여론조사 담당하시는 분이 저는 누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누가 그분을 중립적인 분으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는 좀 자해적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신천지 변명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친청계가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를 엄호하기 위해서 신천지 변명에 이재명 대통령을 소환해서 활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지의 자기 정치의 대통령을 소환해서 대통령을 소비해버린 도구로 활용한 가장 나쁜 예를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 이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성찰과 반성이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후보도 지금 제일 투덜거리는 게 이거잖아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거잖아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게 옛날에 그 전두환 화법이거든요. 그렇죠.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게 윤석열도 똑같았어요. 왜 나한테만 자꾸 이렇게 날이 서 있냐. 그러면은 이게 전형적인 하나의 스타일인데 그러면 우리만 옳고 왜 모든 언론은 다 우리만 때리는 거야? 그 본인들을 돌아봐야죠. 윤석열도 왜 나만 갖고 그래 할 텐데 전두환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정청래도 그렇고 왜 그 사람들만 지금 융단 폭격을 맞을까요? 융단 폭격 맞을 짓을 한 걸까요? 아니면 부당하게 공격을 받는 걸까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게 부당한 공격이면 여론조사가 지금 이렇게 안 나오고 정청래 후보 한 80% 나오겠죠. 정치는 맞을수록 큰다 그러는데. 조금 이따가 좀 여론조사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의 스타일에 왜 나만 갖고 그래로 전두환 윤석열식의 화법을 정청래 후보 쪽에서 자꾸 쓰는 게 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아주 매섭게 비판을 다시 핵심과 하셨습니다. 본질은 다시 정리하지만 봐봐. 이재명 후보도
신천지 연루설이 있는 이희자랑 사진 찍었어. 왜 정청래만 갖고 왜 정청래만 갖고 그래?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와서 그렇죠. 이 일을 한 것에 대한 이 상황이 만들어진 것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분들은 본인들이 반명이라고 얘기합니까? 친명이라고 얘기합니까? 당연히 후자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겠죠. 근데 그 위선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못 견디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에게 누를 끼쳤는데 왜 본인들을 자꾸 친명이라고 주장하지? 그러니까 당신들 반명이라는 소리 듣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발끈하거든요. 그렇죠. 반명 아니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지은 위원장은요. 죄송한데 이분 정치를 할 수 있는 지금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 지금 전당대회 단계에서도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식이나 하시는 분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오염을 시켜버렸어요. 볼콕 논란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논란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근거들이 이지은 씨의 거짓말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해당 방송에서는 막 마치 이지은 씨가 이희자를 몰랐다라는 식으로 맨 처음에 얘기를 했다가 근거들이 막 튀어나오니까 아니다. 2024년 3월 18일에 이재명 후보를 거구장에 모셔갔을 그 당시에는 이희자를 몰랐고 그 이후에 지역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됐다는 식으로 지금 좀 빠져나가거든요. 그거 왜 그러느냐? 4월에 찍힌 사진, 뭐 6월에 나온 영상, 9월에 찍힌 사진, 그것도 근후에 이희자 씨랑 만난 장면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이러니까 지금 이제 본인이 빠져나갈 길이 없어가지고 아니다. 그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이 뭔가 짜집기 돼가지고 쇼츠만 봐서 그런데 내가 원래 했던 얘기는 2024년 3월에는 내가 절대 몰랐고 4월에 총선 끝난 이후에는 지역 활동을 하면서 내가 이희자 씨를 조금 뭐 알아가는 단계였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빠져나가려고. 근데 그런 거짓말을 지금 계속하면서 전당대회가 오염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좀 이지은 위원장에 대한 개인에 대해서 지금 탓한다기보다는 이 전체 구도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다는 점, 그 점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슈퍼챗을 좀 소개를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해피님이 하루 만에 호남 정청래 지지율이 1위라는 말이 있어요. 뭐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취지는 이렇습니다. 뭐 신천지가 투표를 독려하고 굉장히 우려된다라는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부산밍아이님 늘 들어오십니다. 두 분 오실 때마다가 늘 들어오시는데요. 슈퍼챗 주셨고 21도 한라사님은 에비앙 그게 저예요라고 하면서 슈퍼챗 주셨습니다. 제작진은 좀 더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박영식 앵커가 박영식 평론가 오랜만에 좋아요 말씀을 좀 안 하셔서 그런지 송영길 후보님 버전으로 좋아요를 좀 독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좋다는데 왜 안 누르는 거야? 지금 저희 좋아요가 엄청 부족합니다. 저희 이제 동접자가 3,600명인데 좋아요가 1,100개밖에 안 됩니다. 자꾸 이 아침에 들어오셔가지고 다른 방송 보실 것도 없이 저희 한겨레 브리핑만 봐도 하루에 이슈가 싹 정리가 되는데 이거 왜 지금 좋아요를 안 누르고 있습니까? 왜 이 좋아요도 이 3번 누르면 물도 안 나옵니다. 좋아요는 딱 한 번만 눌러야 됩니다. 한 번만 국물을 짝수로는 누르면 안 돼요. 안 됩니다. 3번 우려내도 이 국물도 안 나옵니다. 한 번만 눌러야 딱 좋아요가 정확하게 박힙니다.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이거 누르셔야 되겠다. 진짜 눌러야 할 것 같습니다.